2014 타경 1115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상계리 나와서 지목이 이게 뭐야? 전으로 해서 162평인가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평택에가 이제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져 보면 이게 평택이 나오기만 하면 나가는 곳인데 이게 여기 사거리 있는데 이게 코너 땅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유자로 갖고 있던 것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그 경유로 낙찰 받은 사람이 41명 지분을 낙찰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지분을 경매로 나오고 41명이 낙찰을 받고 그 41명은 반을 갖고 있고 나머지 반을 갖고 있는 게 다시 경매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3분의 1명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42명이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42명이 공투로서 낙찰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게 나온 거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43명이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수원 어딘가에서 경매학원에서 공투를 한 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이 좋다고 해서 공투를 해놓고 그 원장님이 지분 경매 뒤처리하는 건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놓고 2년인가 3년이 지났는데도 사놓고만 했지 뒤처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43명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같이 공투로 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2분의 1, 2분의 1인 거야. 그렇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삽시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샀어요.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 소송을 했더니 이 경매학원에서 변호사를 샀더라고. 변호사를 사갖고 자 이게 지분권자들입니다. 이 지분권자들. 이게 이렇게 지분권자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질려갖고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지분권자가 많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많아도 좋아요. 그 많으면 왜 좋냐? 한 번 더 떨어져. 그러니까 마진이 더 많아요. 근데 뒤처리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송달료가 좀 더 들어갈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면. 근데 이렇게 지분권자가 많다 보니까 했는데 공유물 분할의 청구서를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다 팔아서 어떤다? 돈을 놔자. 그랬더니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답변을 뭐라고 했냐? 분할의 방법으로서 원칙이 현물 분할. 공유물 분할 방법 중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민법 제269조 관례 대응으로 현물 분할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공유물 분할한다면 강제분을 분할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갖고 현물 분할을 하자고 나온 겁니다. 현물 분할을 해도 우리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있고 건물이 없이 땅만 나오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을 분할 못하면 현물 분할을 못할 이유를 판사님이 대라 하면은 이를 위해서 현물 분할이 해. 그럼 건물이 있는데 안방은 누가 갖고 건너방은 누가 갔냐는 판사님이 그럼 다 팔아서 하는데 그런 건물이 없이 그냥 땅만 나왔는데 현물 분할하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이 아니라 짠 놈은 너무 작기 때문에 건물주거가 안 납니다. 짠 놈은 돌아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유가 될 때는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현금 분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다? 요렇게 잘라서 자기네들이 가를 갖고 우리는 나를 가지라고 어떤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역제안을 했죠. 우리가 가를 갖고 네가 나를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 경매학원의 원장이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면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그냥 통째로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면 세상 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거 뭐 현물 분할하는 게 뭐, 자기네들이 현물, 자기네들도 40명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는 어떻게든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도 평택은 경매로 팔아도 된다? 산 때보다 2, 3년 지났기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다시, 그럼 우리가 건너 쪽을 가질 테니까 니네가 안쪽을 가져라. 이렇게 했더니 다시 그쪽에서 나왔어. 경매로 팝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투자자들이 의논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누가 얘기했겠지. 뭐 경매로 판다고 해도 뭐 소리 날 거 없지 않느냐. 팔자. 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에서 어떤다? 경매로 팔자. 그러니까 그럼 좋다. 경매로 팔자. 이거 경매로 팔아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이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어떤다? 평택이라는 곳에 거기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만약에 41명이 다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 저기 공유물 분할 같은 거 할 때 각 공시송달이나 이런 게 다 돼야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41명이 공시송달을 하든지 네. 공시송달도 송달 간주 이렇게 해요. 특별 송달을 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몇 개월은 더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송달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 송달이 안 될 경우 아니,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될 때는 특별 송달로 하게끔 하고,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안 되면 공시 송달로 가니까, 우리 저기 경매 보게끔 되면 그 송달 간주 이렇게 나오죠. 그 송달이 안 됐는데 공시 송달로 하기 때문에 송달 간주라 이런 얘기가, 처음에 주소로 송달을 하고 주소가 바뀌었다 할 때는 주소 보정하라고 나와요. 그럼 주소 보정은 우리가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가 여기 소송을 하는데 그 주민등록지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현재 있는 주민등록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지로 해서 다시 소송을 해줘요. 했는데 송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특별 송달을 한번 해요. 특별 송달 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했는데 특별 송달 했는데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 송달을 해달라 하고 우리가 법원에다 얘기하면은 특별 송달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기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송달을 하고 특별 송달을 또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가짜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공시송달로 해서 송달 간주해서 어쩐다?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 지분자가 외국에 가는 경우일 때 보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어떤 거요? 외국에 지분자가 영주고 가고 외국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 가 있을 때도 송달을 할 때는 자기가 여기 국내에 송달을 했을 때 어느 어디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에 있고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법원에다가 입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두 달 정도 더 걸린다 뿐이지 경매가 진행되는 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 경기 정도는 뭐 지분자가 외국 가 있는 경우 있더라. 그래 여쭤봤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그 다시 말해 법에 보면은 지분권자가 외국에 있을 때는 국내에다가 대신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서류상으로 외국에 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되는데 일반 여행으로 갔어서 뭐 외국에 가 있는 건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경기 등록에 국내에 있는데 여행으로 갔을 때는 국내에 거주한 걸로 되잖아요. 그럼 국내에 그 주소에다가 송달했는데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송달 간주로 가는 거고, 정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주민등록지를 외국에 옮겼을 때는 외국에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질문 시간을 얼마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종중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종중 같은 경우는 앞에 선대분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자식들이 계속 받잖아요. 그걸 이제 수계 신청이라고 해서 네. 상속자를 찾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대만 내려가면
그 상속자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속자를 다 찾기가. 그래서 그거 질문은 그 앞에 답변해 드린 걸로 이해가 됐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등기 중에 합유 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합유 등기. 예, 합유 등기. 그 합유 등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그 합유 등기에 계신 분이 뭐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신 걸로 등기부에는 그냥 그렇죠, 사망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나머지 살아계신 분 대상으로 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수계 신청을 하게끔 되면 그 상속자를 다 찾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는 그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5명이 됐는데, 그 5명 중에서 또 상속했으면 그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잡해갖고 어려워서 손들어요. 근데 합의 등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건 괜찮다니까. (2016) 타경 9075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강수리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그 인삼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땅에 여기 집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지분이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당연히 우리 지분을 사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8명인가 9명 지분의 9분의 1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전부 다를 주인으로 생산하고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 지분만 맞아 산다면 계속해서 전부 다 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합의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낙찰받고 갔더니, 그런데요, 어떡하라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쩐다? 철거해라. 다 팔아서 나누자. 줄여내놔라. 여기서 판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다른 데는 대부분이 피고가 답변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나서지 않으면은 그냥 판결로 가는데,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조정으로 해요. 이 판사님은 조정으로 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에게 성명준비 명령서를 발급했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자, 원고 성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판사님이 정식대로 한 거야. 바로 조정으로 넘겨간 것은 그 판사님들이 간이식으로 한 거고, 이게 정식이더라고. 그리고 법에 보면 이런 논리가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원고 성명사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분할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 주장, 입증하십시오. 두 번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관한 건물들이 소지하는 토지 지분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정당하고 부당 이득권 반환할 의지를 유지할 의사라면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즉, 다시 말해 아까 보면 여기 보면은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에 요 필지에 있는 건물을 어디를 허물어 달라고 지적을 해서 표시를 하라는 얘기고, 네가 지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료에 대한 그 가격은 판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판사님이
감정한테 요구를 해서 감정사에게 이 치료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치료를 얼마를 내라고 하면 감정사가 그 치료 감정을 평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주면은 판사님은 그걸 갖고 판결만 하는 것이지 판사님이 치료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치료 달라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치료 감정을 어떤다? 신청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구했으니까 철거한 곳의 위치를 어떤다? 지정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제 원고한테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피고의 성명사입니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바라는 공유물의 분할 방법을 밝히시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어떤다? 밝히십시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들을 신축한 시기와 건물의 소유자, 현재 이용 상태 등에 대하여 된다? 밝혀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을 내가 건물 철거하라, 지료를 내놔라,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소장을 냈더니 원고한테다가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해야 되는 이유를 입증해라. 두 번째, 건물 철거하라는 것은 어느 필지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 철거하는지 어떻게 위치를 지정해라. 내 땅을 사용하고 지료를 내는 것이면 지료 감정을 신청해서 실질적 네 땅을 쓰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다? 요구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끔 해라. 이런 얘기고, 피고들에게는 너희들은 왜 답변하지 않냐? 원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원고의 지분을 살 의향이 있으면 밝혀라. 또 피고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은 누구고 언제서부터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다 밝혀라.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그냥 조정으로 들어갔던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맞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서로 내가 지분을 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건물을 뭐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조정을 하자.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성명사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보면. 근데 해보니까 이것이 정식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판사를 만났을 때 참 애먹겠네. 아니, 애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갖다 지정해서 철거해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때 측량하는 곳에다가 우리 건물이 있는 것을 현황 측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면 측량사 가서 현황 측량해서 첨부해줘요. 두 번째, 우리가 법원에다가 그 지료 감정을 지료 감정을 내지 않으면 돈을 내면은 법원에서 감정사한테다가 그 지료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다? 감정을 해라고 해서 해줘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는 보면 돈도 별로 남지 않는 것에 현황 측량해준 비용이 또 들어가죠? 지료 감정 신청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크게 해서 돈이 좀 남는 것 같으면은 그런 돈이 들어가도 되는데 돈 한 500만원, 600만원 남겠다고 들어갔는데 지료 감정하려고 100 들어가지, 뭐 또 지료 감정 청구하려고 몇백 들어가지 그러면 남는 돈이 그걸로 다 떨어지는 거지.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 사건 협의 서면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명서를 냈더니 지분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도 성명지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서류로는 신명이 소유하거나 실질적 오용 누계 독자소로 하고 있고 지료는 오 누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실질적으로 10명이지만은 나머지 9명은 한 번도 주인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름만 갖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9명이 우리는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는데 어떤다? 동의한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막바로 판결로 그럼 다 팔아서 나누라고 어떤다? 판결이 바로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나는 인삼밭이 있으니까 인삼밭 있는 사람이 이거를 협상을 할 줄 알았는데 인삼밭으로 쓰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가니까 가격이 반이로 떨어지게. 누가 인삼 짓고 있는 것을 그 뭐야? 지상권이 있는데 인삼 있는 걸 못 지우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이 어떤다?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데 가격이 어떤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어떤다? 낙찰받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전부 다를 경매로 놓는 겁니다. 보면 전부 다가 어때? 2,300평이죠? 그러니까 4억에 시작해서 3억에 2억에 1억 6천까지 1억 8,800까지 떨어져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3차에 낙찰을 받았는데 4차까지 가도 들어간다? 낙찰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했더니 3차에 낙찰을 받으면 2차에 낙찰을 받아서 배당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3차에 받았는데 4차까지 떨어져도 낙찰을 못하면 우리는 어떡한다? 비용, 소송 비용 들어갔죠? 그 다음에 현황 측량 비용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력 감정 신청 들어갔죠? 하나도 못 건지고 어쩐다? 돈만 털리고 빠져 그냥 뺏기고 나온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다시는 남친랑 전화도 안 해. 인삼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예? 인삼까지 다 팔아요? 아니 인삼은 못 파는 거죠. 6년 동안 네, 6년 그 사람이 다 할 때까지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를 정도로 팔자고 하더라도 3차에도 안 팔리더라. 내가 이거는 인삼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할 줄 알았는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다 팔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3차에 샀는데 4차에 가도 안 팔리니까 우리는 뭐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인삼밭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런 것이 협상이 안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협상을 바라고 샀는데 협상이 많이 안 되게끔 되면 경매로 팔았을 때에 우리가 배당으로라도 이득이 남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2016 타경 10211 강원도 속초시 노악동 이때만 해도 제가 이 경매에 대한 지분 경매에 대한 것이 실력이 좀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을 때입니다. 이게 몇 년도 사건이죠? 16년 지금 몇 년 됐죠? 4년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참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못 벌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이에요. 지분 매각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 노악동이라는 것은 속초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 동네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잠자는 사람을 빌려줄 수 있게끔 동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민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 집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상당히 좋길래 낙찰 받으라고 했습니다. 집도 좋고 동네도 좋다. 그리고 속초라는 곳에는 이게 좋게끔 되면 신권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데 누른다? 사라 그랬고 저는 이것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 30대 후반의 남자가 받았어요.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교수님, 가봤더니요. 낙찰 받고 가봤더니요. 거기 거주자 아무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협상할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낙찰 받는데 집이 거주자가 없다. 협상을 할 사람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소유자를 찾아야죠.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낙찰 받았는데 거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몰라요? 그러세요? 사장님도? 사장님은? 사장님도 몰라요? 사장님은? 사장님 몰라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 어떤 주인이 없으면 전입하라고. 전입하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대학교 전입해서 들어가는 거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고 나머지 지분권자에다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은 손님이 세입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들게끔 해서 나머지 지분을 어떤다? 내가 낙찰을 받아서 제3자에게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어떤다? 할 수 없지 뭐.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고 그 협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그냥 신권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는 좋은데요, 내가 여기가. 근데 그렇지만 신권으로 나누고 갔어도 뭐 저기 뭐야 70%까지 떨어지게 신권으로 가져갔어도 뭐 왔다 갔다 차비 쓰고 못 쓰고 하고 등기 이 정도 하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어요. 배당으로 받아오는 것은 크게 남는 게 없는데, 제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집이 있을 때는 비어 있을 때는 전입을 시켜놓고 대항력인 걸 만든다든지 앞으로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분권을 가등기를 쳐놓고 경매를 치워놓든지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후에 알았어요, 제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도 다 팔고 나서 신권으로 나가서 팔리긴 팔았지만 마진이 그렇게 썩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저기만 민박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 집이야. 방도 몇 개씩 있더라고요. 교수님, 가등기를 쳐놓고 다시 경매를 넣네? 가등기 쳐놓고 바로 경매를 넣어야죠. 지분인데 그 지분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를 내려면.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물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분할하자는 게 다 파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는 반을 사갖고 다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졌을 때 70%를 샀는데 다 팔아서 어떤 사람이 90%든지 100%를 사가지고 그 차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지분에다가 내가 가등기를 해놨다고 가정합시다. 2분의 1이 가등기가 있죠. 그럼 낙찰 받는 사람이 가등기 인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반만 사는 거지 반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반 가격으로 전부 다인데 반 가격으로 떨어져야지 다른 사람이 마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반 가격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버리면은 그 나머지 지분을 반 가격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두 개 합쳐서 정상적인 가격이 90%면 팔아도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장시키려면 아니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집이 있는데 거주자가 없다는 걸 합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럼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상을 해서 야 너 내 집을 살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협상할 당사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된다? 정말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된다?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일이죠. (2016) 타경 33153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2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를 낙찰을 받고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집이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은 거주자는 없고 이 집은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분권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요 집이 앞에 집고 요 집이 저기 뭐야 아까 빨간 집이고 요 집은 창고 같은 집이에요. 근데 요 집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든지 이 빨간 집에서 사는 분이 내가 보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리고 집으니까 반 나누자 하면 이분들이 협상을 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낙찰을 받고 잔급을 내고 나서 보니까 경매가 나올 때는 주인이 둘이다 보니까 2분의 1, 2분의 1 시에 2분의 1이 나왔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우리가 잔금 낼 때는 둘이서 합의를 해서 이 땅을 잘라놨더라고 2분의 1을. 잘라놨어. 이렇게 잘라놨어.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가 진입도로가 있는 데는 지네들이 갖고 415-3을 그 지분 낙찰가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분을 산 게 아니라 415-3을 사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가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주시청에 가서 이거 경매로 집어넣는데 왜 잘랐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진짜 경매로 진행됐네. 아 그래도 지분권자들이 잘라달라면 우리는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에 있는 지적관들이 잘못해놓고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은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했죠. 압류해놨으면 압류해놓은 다음엔 압류하고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압류 이외의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구에서 이거 압류됐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분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놓고 어쩌다 분할을 그냥 해놓고 내가 가서 왜 이거를 경매를 집었는데 압류를 하는데 이거를 분할했냐 했더니 압류를 해놔마나 지분권자들이 와서 분할을 합의했으니까 분할해달라면 우리는 분할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경매 진행되는 법정에 갔죠. 법원에 가서 내가 물어보지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경매가 진행될 때는 압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놨더라도 우리가 415-3을 산 게 아니라 415-3의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양쪽 잘라놔도 양쪽에 다 2분의 1씩이고 세 개를 잘라놓으면 세 개 다 2분의 1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나서 잘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고 양쪽 두 필째 다 지분이 2분의 1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를 건물 철거해라 지져내놔라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돈끼리 같이 2분의 1씩 샀던 거지만 근데 그 사돈 쪽에 한 명 있는 사람이 변호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우리 소장들을 보더니 이거 저도 사돈이 돼서 어떻게 하자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소송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법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고 이거 무슨 법무사한테 소송을 맡기십니까? 이거 내가 변호사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마무리는 내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알죠. 여기를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 해갔더니 여기 아까 빨간 집이 있죠. 벽돌집에 살고 있는 분이 법원에 나왔어. 나왔는데 한 60세 후반 되는 어머니와 40세 되는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 40세 되는 아들이 장애자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60대 후반 된 엄마가 우리는 오두 갈 데 없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뭐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겠지만은 건물은 우리 거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건물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할 수 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여기 저기 낙찰받은 우리 이 수강생도 치과 의사야. 부부가 치과 의사야. 여자 치과 의사고 남자 의사도 좀 여유가 있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어쩐다? 1,500만 원만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한다 보니까 이 낙찰 받은 사람 반은 변호사고 반은 지금 치과 의사죠. 근데 장애자 애를 데리고 나이 먹은 노인네가 와서 나가라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집값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돈 있는 사람 보고 주라 그래, 주지 말라 그래. 지금 어떻게 좀 주십시오. 한 1,500만 원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그럼 1,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잘 끝났어. 그러면 그 1,500만 원을 변호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반씩 줘야 되죠. 그렇죠? 판사님이 또 실수하네. 판사가 실수한 걸 보시죠. 뭐라고 실수했나?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사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누구누구에게 4분의 1, 누구누구에게 4분의 1, 조옥자 누구에게 3분의 1 비율로 분비한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에는 동의를 했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다 팔니까 여기 부부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공유로.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그거를 분할해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 거야. 근데 조정실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한테다가 그 장애자를 들고 나온 엄마한테다가 1,500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시죠. 원고들은 피고 누구누구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누구누구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어떤다? 주고 나가라.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죠. 이게 판사님이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수강생 치과의사가 원고죠. 피고는 변호사가 피고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피고죠. 피고 변호사한테는 우리는 다 팔고 나누자고 했고 장애자는 거기서 공부를 철거하고 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고는 우리고 피고 1은 변호사고 피고 2는 장애인이야. 근데 원고는 1,5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변호사하고 2분의 1씩 지분이니까 1,500만 원 2분의 1씩 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판결문은 원고는 어쨌든 피고에게 1,500을 주라니까 우리 낙찰자 치과 의사가 혼자 1,500만 원을 주니까 판결을 내려놓은 거야. 조정실에서 합의한 거고 그런다? 착각을 한 건데. 무슨 얘기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한테다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 1, 피고 2는 거기에 그 건물에 거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너 어떻게 한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우리한테 주면서 1,500만 원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원고인 내가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땅 2분의 1 주인과 우리가 같이 1,500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1과 원고 1이 합쳐서 피고 2에게 1,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은 그렇게 했는데 판사님이 착각해서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0을 줘라. 그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한다? 돈으로 나눠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1,500을 다 물게끔 판결문이 났잖아요.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결정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판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는 그 변호사가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종수 변호사 법무사한테 대한 제가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종수 법무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하고 같이 해요. 법무사 상대편이 답변이 이렇게 왔다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 앞으로는 내가 할 테니까 법무사 손 띄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거기까지 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이의 신청을 다시 해서 재판에 다시 갔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이런 사건이 났었다는 거 아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감정사도 실수를 하고 등기하는 사람도 지분의 1을 넘겨서 실수하기도 하고 판사님도 실수하기도 하고 추천 물건을 하는 이종신이도 실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 하나 했다고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실수하잖아. 감정사도 실수하고 등기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판사님도 실수하지 않냐 이런 얘기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회사를 가면은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실수하지 않게 한 번씩 더 검토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실수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계층에서 자기 입장에서 연구하고 갖고서 실수를 없게끔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검토하는 것이 제도가 있듯이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하자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내가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자는 얘기 안 하고 네가 골랐잖아 하면은 이제 나하고는 끝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해? 네가 들어갔잖아.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들어갔잖아.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많이 골라줬어. 네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네가 골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대화를 안 하지만은 교수님 생각지 않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한다네. 근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골랐지 않냐 그러면 나는 네가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주일에 오서보면 진짜 희한한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희한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경매 보게끔 되면 다음 주에 보면 야 저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이 다음 주에 어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매 사건에서 아까 보면은 그 지적과에서도 경매에서 압류된 것도 자료비도 해줘. 그런 일도 있죠. 등기부 등본이 지분을 할 때 일이 넘게끔 숫자도 잘못 써죠. 감명평가서는 이 집인데 앞집을 감정했죠.
판사님 둘이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떡한다? 원고가 다 증언하라고 판결을 잘못 내리죠? 이런 일들이 경매에 가서 보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일을 제가 겪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경매 물건을 해봤으면 제가 이런 것을 어떤다?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다른 희한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